아침부터 이렇게 학원에 또 설명회 하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명회 한다고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에게 여름방학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제 일일이 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라도 한번 만들어서 여름방학 그리고 그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학원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근데 또 저희 재원생 아닌 학부모님들께서 오신 경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와주셔서 또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설명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방학 때 어떻게 이제 학원이 수업이 진행이 되는가 이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희 학원이 2010년에 개원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고병재 국어학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목동 전체 국어 교육을 사실 이제 나름 주도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을 제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니들도 이제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과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학원에 맡기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우선 제가 학생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열의 9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근데 그거 보고 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장님하고 상담하면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라는 건 잘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좀 약간 유식한 척 해보면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인데 어머니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욕구 5단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 중에 이제 1단계가 이 생존의 욕구래요. 2단계가 안정의 욕구입니다. 이게 이제 치안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속의 욕구예요. 목동에 살잖아요. 아주 좋은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인정의 욕구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엄마가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근데 칭찬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엄마한테도 칭찬받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저도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짜요. 야, 니네가 이래갖고 수험생이냐? 정신 차려라. 근데 사실 아이들하고 1대1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일단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늘 항상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학원을 처음 차릴 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학생을 탓하지 말자. 모든 거를 이제 우선 일단 내가 책상에서 풀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저도 사실 학생들 보면서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저도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칭찬받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동기는 부여가 되어 있는데 단지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공부를 했었을 때 그때는 사실 동기부여가 확실했죠. 결핍이라는 엄청난 동기가 있었어요. 내 짝이 도시락을 못 사왔어요. 그래서 야, 그럼 같이 먹자. 이런 기본적인 온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활 속에 묻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나름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 그게 공부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기본적인 생존이나 그 소속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는 아주 부국에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 그리고 얘네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저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어라는 시험에 출제되는 제재는 지금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한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체계적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역시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을 시작하기 이전에 부모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말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되게 강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아이들을 가장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냉철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애가 만약에 어린애가 도로를 막 뛰어가면 이건 내가 부모가 아니어도 그 아이를 구출하려고 할 거예요, 다.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게 그대로 보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가 되게 위험에 빠져 있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1순위가 유튜브예요. 그리고 핸드폰 게임입니다. 근데 제가 혹시 그 학부모님이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1학년 설명이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보고, 제가 작년에 이관에서 되게 안타까웠던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남학생인데 마포구 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항상 수업 시간에 병든 닭 마냥 앉아 있어요. 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또 막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애들이, 제가 목동 애들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너무 착해요. 진짜 너무 착한데, 아이들은 한 5세가 되면 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대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좀 더 빨라요. 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는 자아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즉 나와 나가 아닌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은 19세 때까지 계속 내가 생각하는 나랑 이미 성장해가는 완전한 내 육체랑 내 의식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아직 어린데 내 몸뚱이는 점점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냥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애들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미완성의 상태예요. 근데 얘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너 알아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장 유해 환경에 해당하는 그 핸드폰부터 수거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학원을 위해 설명이 오시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것만 만약에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담보해 주신다면 그러면 정말 자신 있는 프로그램과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고3 애들 클리닉 끝나고 이제 어떤 학생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데 핸드폰이 얼굴을 다 가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기특해서 야, 너 핸드폰 되게 크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핸드폰이 이만해요. 이렇게 옛날 핸드폰이에요. 옛날 거.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뭐 영상을 보고 이거 전혀 안 되는. 제가 그 수업할 때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핸드폰 꾸미는 놈이 등급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스마트폰 게임하고 아이패드로 맨날 뭐 이것저것 보고 유튜브 보고 인강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건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건 니네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 본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오버하지 말고 핸드폰은 절대 쓰지 마라. 근데 말 들어 처먹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가장 믿음직한 부모님이 허락했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도 쓰라고 하는데 네가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건물주인데. 그래서 우선 일단 그것부터 부모님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신다면 지금 하는 얘기가 더욱더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일단 1학년 한 학기를 보내봤는데 어떠세요? 제가 이게 설명해 하면 이렇게 좀 약간 경직된 분들이 있습니다. 좀 긴장된 분들은 우선 일단 첫째예요. 입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일단 벌써 필기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정보 가져가야지. 근데 이제 좀 경험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선 일단 엉덩이가 앞으로 좀 나오십니다. 의자를 좀 편하게 앉으세요. 네, 그래서 뭐 얼마나 떠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자고. 그래서 좀 되게 여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그 몫이 다 있어요. 단지 시험이기 때문에 등수가 나뉘어지는 건데 우리 아이가 1등 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수능은 가능합니다. 내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일단 수능 국어 뭐 앞부분에는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올해 입시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서울대에서 이번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자료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는 작년도 합격 컷을 그래도 한번 감안해서 보시라고 넣어놨어요. 굳이 왜 넣어놨느냐? 지금 우리 아이 그래도 3월달하고 6월달 모의고사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아이의 100분위 총합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래도 나름
방향은 잡힐 테니까 그걸 한번 넣어놔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신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능 국어 모의고사의 이해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건 사실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게 수능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의고사의 패턴이 1, 2학년과 3학년이 다릅니다. 아세요? 네. 요즘 부모님들도 굉장히 이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지식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100분위, 표준 점수 이런 말들도 좀 많이 알긴 하시는데요. 혹시 모르시면 강연 끝나고 물어보세요. 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1학년,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우리 이제 1학년 학생들이 3월과 6월 달에 본 시험을 학력평가 시험이라 그래요. 이거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출제자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감수하는 사람도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작년 수능에 출제된 유형을 똑같이 모사해서 내용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뭐가 있을까요? 유형이라는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능 국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화작문, 화법, 작문, 화법, 작문, 문법을 줄여서 그냥 저희가 화작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당연히 문법입니다. 그 다음이 독서 영역인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비문학 영역이라고 할 거예요. 즉 문학이 아닌 영역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문학 영역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저학년일 땐 문학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기본적인 인식이 이제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친한 남학생 5명이 편의점 앞에서 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명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고요. 1명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원장님이 갔어요. 얘네가 친하거나 하니까. 야, 너는 왜 안 마셔? 그랬더니 얘가 저는 오늘 돈을 안 가져왔어요. 이랬대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럼 나머지 4명이 한 사람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4명이 단 1명도 진심으로 그 나머지 1명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는데요. 공감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안 컸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음료수를 마시고 있지 않은 그 나머지 1명은 진심으로 나머지 4명에게 서운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합리주의나 효율성으로 치환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학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공동체 사회의 붕괴의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납득이 안 되죠. 뭐가 붕괴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카드 안 가져온 건데, 차라리 카드 안 챙겨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문학적 배경식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뭐 개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 자체가 지금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혹은 내 아이라고 봐도요.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세대 차이 안 느끼세요? 느껴지시죠? 네. 근데 그 아이들은 과거 세대의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문학에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4차원이라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글을 많이 읽으면 어느 정도 도움은 좀 되겠죠. 과거의 글들을 읽게 되면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이렇게 판단해보는 경험이 없다면, 단순히 읽기만 했다면 역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그러한 합리성은 이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해요. 논리적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야, 너 여기 가봐. 그냥 가는 애도 있지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은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인정받고 싶다니까요. 아이들이 인정받고 싶으려면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논리인지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비정해 보이지만 근데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역시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4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배점이 다 비슷하죠. 네.
애들이 요번에 이렇게 두 번의 모의고사를 치렀어요. 서울시에서 한 번, 부산광역시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3월 23일 날 한 번 봤고요. 6월 1일 날 고3 애들 평가원 시험 볼 때 아이들은 부산광역시 시험을 학교장 선택에 따라 본 학교도 있고 보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등급 컷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작년 등급 컷을 보면 1등급이 76점이었죠. 이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올해는 1등급 컷이 95점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요. 킬러 문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6월달 시험을 봤더니 갑자기 등급 컷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죠. 네, 근데 이때는 킬러 문제가 무려 10문제나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건 이제 50% 이상의 오답률이 발생한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은 틀린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일 뿐이죠. 시험을 보는 아이는 킬러 문제 하나네? 라고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엔 우리 아이의 원점수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남들 다 어려웠던 시험에서 우리 아이만 유독 더 어려우면 안 되겠죠? 남들은 쉬웠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쉬운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모의고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2학년 때 똑같이 요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총 1년에 4차례의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1학년 모의고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얘기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은 바로 그 2학년 모의고사를 준비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모의고사 준비하는 게 수능 대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6월 달부터 원래는 11월인데 올해는 이제 12월에 봐요. 요 3개의 모의고사 중 이 마지막 모의고사랑 3학년 처음 보는 3월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도 가르칠 거예요. 우선 일단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선점하느냐, 이건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재수행은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네, 뉴스 보도 많이 보셨죠?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학력평가라는 시도교육청 모의고사도 보고요. 모의평가라는 이제 감사를 받아야 할, 혹시 뉴스 보셨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한 수능을 보게 하라.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아이스 핫초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한 수능, 교과 안에 있는 수능. 저도 그게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수능. 지금까지 수능 계속 공정하게 치러졌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번 6월 모의고사가 3월 달에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 차관을 국장을 경질하고 그리고 계속 감사까지 하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아마 6월 평가원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더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워낙 스펙타클 하셔가지고. 근데 우선 일단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그 다음에 수능 출제는 기저가 똑같습니다. 유형이 똑같아요. 우선 선택과목과 공통과목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선택과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화법작문 문법이었죠? 네, 그 중에 화법작문과 언어와 매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요.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당연히 언어와 매체가 유리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유리한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고3 새로운 학생이 왔는데 이 친구 잠깐 상담해 보니까 한 60점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 언어와 매체를 왜 해? 그랬더니 2학년 때부터 줄곧 공부를 해왔대요. 근데 이번 시험에 8개 틀렸대요. 11문제 중에 8개를 틀렸대요. 그래서 야, 너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왔는데 6월 평가원, 첫 시험도 아니고 6월 평가원인데 8개를 틀렸으면 엄매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랬더니 계속 할 생각이에요. 표정은. 네, 표정 계속 할 생각.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만약 그렇게 계속 가든 어쨌든 지금 점수는 우선 일단 좀 약간 위태롭죠. 많이 위태롭습니다. 중요한 건 이 11문제를 몇 분 안에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개를 틀렸냐도 중요하지만 12분입니다. 화작은 약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엄매는 12분 안에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언어와 매체를 20분 걸렸대요. 그런데 3개 맞았어요. 그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지금은 무조건 엄매를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내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 여름방학 때 정규반에서 문법 할 거예요. 문법 선행합니다. 2학기 문법 선행할 거예요. 수능 대비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화법작문은 따로 대비할 필요도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내국인 검증시험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읽을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과목인데, 공통과목은 이제 독서와 문학으로 나뉘어지고요. 실제로 화법작문 언어 매체 중 엄매가 유리하지만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독서와 문학입니다. 여기에서 당락이 결정이 나는데요. 그럼 왜 유리하냐면요.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점수 계산법이에요.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내가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제 점수를 더해서 산출 방법에 따라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저의 출발점이 높은 거죠. 근데 대부분 상위권이 뭘 선택할까요? 엄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거지 엄매 하나 더 맞으면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고득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 엄매를 선택했는데 엄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번에 독서와 문학의 평균이 높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점수가 높아요. 그럼 대박인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고3이 되면 모의고사가 좀 여러 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력평가 시험은 똑같은데 2번의 모의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총 6번의 시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1학년이지만 내후년 고3이 됐을 때 어머니들은 이런 5월달 시험, 7월달 시험 요 2개의 시험은 그냥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시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시의 핵심은 고2 11월, 고3 3월, 고3 6월 이거로 원서 접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갑자기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조상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6월 평가를 보면 좀 약간 방금 어머니들 좀 대략 아시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졸업생 변화 추이를 좀 보여드렸어요. 최대 많아봐야 한 7만 8천 명 정도가 되죠. 근데 요번에 8만 8천 명이에요. 아, 수능에 8만 8천 명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에 응시하는 졸업생 수에 실제 수능 응시 인원이 2배로 늘어납니다. 졸업생 수가요. 엄청나죠? 그래서 평균 약 한 26% 정도가 재수생인데 올해는 약 한 35% 이상이 재수생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시는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재수생이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과학 탐구 영역이 사회 탐구 영역보다 응시자가 더 많아졌어요. 이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 고등학교 다니실 때 문과가 많았어요? 이과가 많았어요? 당연히 문과가 압도적으로 많죠. 네. 지금은 야 문과 갈 거면 특목고 가지 왜 문과 왔냐? 애들이 이럽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야 문과 손 들어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들어요. 이과 손 들어 그러면 이럽니다. 애들이 왜 뭔 근거로 이렇게 당당하죠? 이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과학 탐구를 통해서 나름 그래도 지식이 좀 있는 친구들이 국어에도 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만 제대로 된 학습이나 논리를 키워놓지 못하면 오히려 얘네들이 더 위험할 때가 되게 많아요. 본인이 인식한 개념으로 답을 찾을 때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는 실제로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사례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정해 나가면 되는 거겠지만 대신 과학 탐구 쪽이 더 많아졌다라는 건 지금 아이들이 부모님의 영향도 있겠지만 부모님께서는 야 이게 유리하대라고 얘기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합리적인 아이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몰렸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엄매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건 뭐 이건 입시에 대한 모의고사에 대한 특징이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9월 모의평가 점수가 가장 극명하게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엄매 100점 받은 친구의 표준 점수가 지금 140점이죠. 그죠? 이 친구의 100분위가 100이에요. 등급은 당연히 1등급이고요. 그런데 화작을 선택한 친구가 원점수가 10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작도 다 맞고 문학 독서도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표준 점수는 무려 5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정시에서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럼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수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만약에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고 우리 아이가 최상위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화작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굳이 꼭 엄매 문법에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문법이 시간이 꽤 좀 걸리거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고요. 또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중에 자연계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응시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혹시 문과 지망 하고자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문과. 네.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럼 다 이과신 거죠. 예체능 있으세요, 예체능? 없으시고. 네.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계를 선택했던 아이들이 작년에 30%가 문과로 갔어요. 교차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해요. 네,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과목을 특정 지어요. 너 이건 꼭 듣고 와야 돼. 너 이건 꼭 듣고 와야 돼. 안 그러면 교차 지원해도 너 유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을 딱 특정해 버리는데요.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상담 받아 보시면 다들 아셔서 대부분 다 준비를 해서 가십니다. 그럼 이제 문과가 되게 불리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의 문과 입학 정원은 안 줄었어요. 근데 문과생은 10분의 1로 줄었어요. 입학 정원은 그대로인데,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문과 정원은 학생 수는 확 줄었는데 대학의 입학 정원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늘리는 건 자연계 쪽을 늘려요. 약대, 의대 뭐 이런 쪽을 늘려요. 그리고 새로운 신설학과들이 생기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이 통폐합되는 거예요. 근데 문과는 계속 있어요. 근데 여기서 30%가 넘어가도 문과 준 인원을 못 채워요. 문과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문과생이라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과라고 꼭 좌절할 필요는 없죠. 대신 문과에서 성적 잘 나오잖아요. 기회장이 된 겁니다. 문과도.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이제 핵심 과제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학년, 2학년 시기에 내신에만 올인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을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꽤 많아요. 단지 하는 건 매산비 정도 사거나 마더텅 사서 모의고사 좀 풀어보다가 내신 대비 들어가니까 과학은 내신 대비 8주래. 그럼 과학과. 그럼 이제 아이의 사고에는 이제 내신 시작했는데 수능 공부를 하라고? 에이. 그러면서 수능도 안 하고 내신도 안 해요. 왜? 아직 미완성이니까요. 그래서 내신에 올인한다라는 개념은 내신에 올인해야지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실생활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 그렇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그럼 만약에 정말 다행히 이 친구가 내신이 잘 나왔어요. 그럼 얘는 이제 수시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이 50%였어요. 최저를 못 맞추는 거.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최저 없는 학교를 같이 써서 운 좋으면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엄마는 속상해서 내 아는 사람이 이러면서 또 얘기하면 아이는 또 스트레스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1학년 내신을 망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야, 내신 놓으면 안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 있잖냐. 내신 놓으면 안 된다. 그것도 못 나요. 내신을 망했는데
내신으로 그럼 뭐 해봐. 그러니까 또 전력 투구도 못하면서 어쨌든 내신을 해요. 하다 보니까 난 역시 난 정시파. 그래서 고3 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재수생을 어떻게 이깁니까? 재수생과 재학생의 경쟁에서 재수생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요, 고3 때 출발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초가 잘 쌓여 있으면 재수생이 몇 명이 늘어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재수를 하면 유리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오르는 게 있습니다. 탐구. 재수했는데 탐구가 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연애질한 거예요. 얘는 인간 탐구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 탐구든 과학 탐구든 재수를 하면 무조건 성적이 오릅니다. 두 번째 오르는 게 있습니다. 수학입니다. 수학도 점수가 엄청 오릅니다. 희한하게 영어랑 국어는 잘 안 올라요. 재수생한테 불리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국어적인 측면에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신에 올인한다라는 생각이 매우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께서도 여름방학 이렇게 오셨지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름방학이 수능 공부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돼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전 별개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목동이지 않습니까? 목동의 내신 문제 보세요. 수능 문제랑 두 개 딱 갖다 놓으면 이건 수능이고 이건 내신이야 라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 딱 보면 비슷비슷해요. 단지 시험 범위를 알려줬느냐? 알려주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시험 범위 알려주고 배우지 않은 작품 넣어요. 그래서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내신 기간에 6주 내신 대비하고 성적이 나오는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수능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만 내신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건, 제가 수능 수업을 계속 이렇게 들으라는 측면이 아니라 수업 안 들어도 좋으니까 수능 공부를 하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6개의 핵심 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지금 1학년이니까 혹시 겨울방학에 제 수업 들은 친구 있나요?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근데 확실히 좀 많이 도움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본격적인 수능 대비가 조금씩 시작을 하면 좋고요. 2학년이 되면은 이제 그 차이가 점점 드러나서 11월이 되면 2월 달에 2학년에 보는 11월 모의고사, 이제 올해는 12월에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확실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네, 그때를 대비하는 마음에서 지금은 대신 수학처럼 올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매일 1시간씩 공부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국어를 누가 매일 1시간씩 공부해요? 그러셨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정확히 뭘 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지만 딱 타임테이블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일단 첫 번째, 수능 국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요, 학생들이 어렵다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원장님 수업은 어렵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죠? 제가 뭐 알아보러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어렵다라는 건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낯설어서 어려운 게 있고요.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다루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것도 안 돼 있으면 고통스럽죠. 제가 학원에 이 정규반 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다 정비를 했어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내가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것처럼 속상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럼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교재를 다 썼어요, 다시. 1년치 교재를 싹 다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에서 이거를 제대로 기초를 쌓아주는 게 우선 일단 제가 교재 쓰면서 가장 큰 목표였어요. 우리가 낯설어서 어려운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형이에요. 유형은 아까 보셨죠? 화작문 유형, 독서 유형, 문학 유형. 그럼 문학도 4개로 나뉘어지고요. 독서도 4개로 나뉘어지고요.
화작문도 세 개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뉘어진 것들이 또 역시 다양하게 또 분화가 되겠죠. 그 유형을 알아가는 게 우선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기가 나왔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시가 나왔으면 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게 유형입니다.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게 유형이에요. 그 유형을 우선 일단 이 정규반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게끔 교재를 다 정비를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식인데요. 지식의 가장 핵심이 우선 일단 요 낯설어서 어려운 지식에는 어휘와 개념이에요. 이 개념에는 이제 문학과 문법이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어휘력이 은근히 많이 딸립니다. 얼마 전에 애들하고 고3 애들하고 문제를 풀다가 심청전을 같이 풀었어요. 제가 5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절반이 4문제를 틀렸어요. 심청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얘네를 다 인당수에 빠뜨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심청전인데 5문제 중에 4개를 틀려요. 근데 아이들이 글을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내용 확인해요. 아니에요. 소설은 인물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내용을 이해해요. 대화가 나오면요, 대화를 읽으면서 대화의 내용을 이해해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래요. 중요한 건 대화에서 뭐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누가 말했느냐라는 거잖아요. 누가 말했느냐를 인지를 하면 답이 다 풀리거든요. 근데 애들이 방향키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청전이 나왔는데 틀려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거기에 심청이가 아버지한테 편지 쓴 게 있어요. 아버지를 종신시키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됐대요. 근데 애들이 정답을 다 비껴갔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이게 왜 답이 아니야? 그랬더니 사실 선생님 제가 종신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종신. 부모님 아세요? 윤종신은 아시죠? 네, 종신보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임종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과 같은 학년 때 꾸준히 계속 공부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어휘 문제 하나 맞춰서가 아니라 최상위권 아이들이 은근히 어휘력이 되게 딸려요. 왜냐하면 다른 게 잘 되니까 그게 눈에 띄는 거겠죠. 근데 다른 것도 다 틀린데 어휘까지 틀린 거는 그냥 어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눈에 띌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낯서서 어려운 것들을 없게 만드는 게 우선 일단 정규반 수업의 핵심 목표고요. 그래서 요번에 어휘, 원래는 옛날에 제가 어휘 교재를 다 해가지고 애들 매주 어휘 테스트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뺐어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아예 6개, 그러니까 V1, 보캐블러리 1부터 6까지 쭉 빼가지고 애들 어휘를 계속 매주 습관화되게끔 하려고 지금 구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임반 수업 때 하나씩 다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하는 수업은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어려워서 어려운 거. 다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문해력과 독해력을 키워주는 게 이제 제 수업의 핵심입니다. 고난도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추론이란 말 들어보셨죠? 밀추자의 논할 논자거든요. 미루어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추론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은 대부분 추측해요. 추측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근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추론은요, 근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요. 요번 특강에서는 여기에 이제 좀 제가 수업을 요 부분에 하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요게 잘 안 돼 있으면 이거를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애는 지금 괜찮아? 이런 뭐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애들 끝까지 다 푸나요? 혹시 부모님 중에 우리 아이는 끝까지 못 풉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나요? 지금 저희 학원 학생들 고3 아이들 중에 3분의 1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이들하고 굉장히 강하게 호소했어요. 절대 타협하지 마라. 끝까지 푼 놈이 다 못 푼 놈보다 적어도 2점 이상은 나온다. 무조건 끝까지 풀자. 근데 애들이 끝까지 못 푸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기초만 잘 만들어 오시면 반드시 바꿔놓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한번 뭐 인근에 혹시 지금 3학년 학생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이 부족한 거에 대해 오해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뭐 들은 얘기를 몇 개 한번 써봤어요. 아, 저희 애가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어서요. 네, 근데 반대도 있어요. 저희 애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이건 적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아, 우리 애는 너무 꼼꼼해서. 네, 정말 꼼꼼한 아이 맞나요? 아니, 꼼꼼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집중력이 부족하대요. 아,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부모님들 이미 집중력 흐트러지셨잖아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약 40분 정도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 80분이에요. 집중력이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읽는 속도가 느리대요. 네.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뭐 눈알이 안 움직이나요? 읽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니고요. 쓸데없는 시간을 쓰니까 또 읽어서 그러겠죠. 머리가 나빠서. 이거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민망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이건 유전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렇대요. 아, 이거는 뭐 말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 부족의 결정적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면 얘는 지금 주제 파악 못하는 애예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개념을 초점화시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글에서 한 말이 다 중요한 거예요. 혹시 집에 가셔서 아이가 본 3월달과 6월달 모의고사 시험지 한번 딱 봐보세요. 거기에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거나 밑줄이 많으면 우선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고 선지에 답만 체크되어 있어요. 이러면 얘는 성적 안 올라요. 3학년 때 되면 2지문 정도 찍을 거예요.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주제와 관련된 개념도 뭐가 중요한 개념인지를 몰라요. 그럼 얘네들은 정보량이 많잖아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이 말했다. 아! 그냥 포기해버려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이 독해력도 부족한 게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 제가 엄매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엄매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랬죠? 12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20분 걸려요. 그럼 대부분 20분 걸리면 이미 8분을 잡아먹었잖아요. 전략은 알려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건 실력이겠지만 전략은 있을 수 있어요. 애가 그래도 끝까지 풀게 만들려면 비문학을 마지막에 풀게 하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문학이나 문법을 마지막에 푸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10분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애들이 이제 시험지 겁나 넘기기 시작합니다. 뭐 난리 나요. 막 펜 떨어뜨리네. 지금 손 들고 화이트. OMR 바꿔주세요. 막 이러면 비문학을 하면서 집중력이 완전히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10분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은 비문학을 풀지 못하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전략일 뿐이에요. 이거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꼭 진단하셔야 돼요. 시간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올 여름방학부터는 아예 아이들 시간제, 저학년들은 제가 나중에 내가 다 해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부모님들 요구도 많으시고 이래서 아예 1, 2학년도 학원에서 현장 모의고사라는 걸 정기적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 한번 모여가지고 모의고사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문법 개념을 좀 꼼꼼히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와 연계된 얘기일 텐데요. 이 문법 개념에는 용어와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모두 다 꼼꼼히 암기를 해둬야 돼요. 이거 내신도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매 선택하는 게 1학년이라면 무조건 유리하다. 그러면 내신 때 문법 선행을 반드시 꼼꼼히 해둬라. 그러면 나중에 매체 영역은 화작보다 쉽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는요. 문학은요. 소설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개념과 개념어,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뭐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고전시, 그 다음 현대시. 이게 1학년 학생 목표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계속 반복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우선 일단 문학이 제자리를 잡으면 독서는 또 제가 또 전문가이기도 하고 하니까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학에서는 개념, 그 다음에 고전시, 고전 읽는 거,
그 다음에 현대시. 요즘은 고전은요, 수능보다 내신이 더 어렵게 나와요. 그럼 내신 공부할 때 고전이 시험범위다? 그럼 혹시라도 2학년 때 내신을 포기했어도 그건 공부시키세요. 수능 대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평소에 모의고사 학습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낯설어서 어려운 것은 없도록 하는 게 2학년 때까지의 과제예요. 정확히는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입니다. 2학년 여름방학 전까지 만약 우리 아이가 나 모의고사 유형이 낯설어 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것만 잘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그에 대한 공략법과 예상 소요 시간에 대한 것도 정기적으로 연습을 좀 시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고1 학생들 제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는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제가 이제 바탕을 만들어 준 거고요. 아마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겨우 그 예비고1 때 특강 들었던 친구들도 엄마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수업은 정말 고득점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초도 안 돼 있는데 이걸 듣는다? 약간은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네. 그래서 우선 일단 여름방학 때 고1 정규반 프로그램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대부분 재원생 학부모님이시죠? 네. 그래서 재원생은 선택이고요. 비재원생은 필수입니다. 우선 일단 입학고사를 좀 먼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 수준을 어느 정도 좀 가늠을 좀 해볼 건데요. 시험 난이도는 학년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만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원래 80분 시험인데 90분 줄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풀리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90분이 지나도 못 풀면 우선 일단 학원에서 인지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80분에 끝냈다. 그럼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시험은 90분으로 이제 할 거고요.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을 담당 선생님이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물론 현재 지금 재원생 중에 내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입학고사 신청하셔서 시험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어느 쪽에는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반은 우선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본 수업에서 문학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 수업 시간에 비문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 문학, 그 다음 클리닉 시간에 비문학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주 매주 모의고사를 푸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에 대한 친숙함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에 대한 공략법을 배워나가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대신 전반적인 내용 중에 비문학은 내용 정리를 함께 해나갈 거고요. 그 다음 어휘는 이런 게 있어요. 어휘가 뭐냐면 수능에 뭐가 나오냐면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라고 한다거나 고유어에 밑줄 그어놓고 선지에 한자어가 나온다거나 고유어 한자어 바꿔쓰기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사전적 의미를 묻거나 문맥적 의미를 묻거나 한자성어를 묻거나 관용적 표현을 묻거나 정확한 어휘를 물어요. 이 6가지 테마를 매주 저학년일 땐 일주일에 약 80단어씩 외우게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50단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땐 단어가 좀 줄고요. 3학년 땐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내에서 어휘를 연습을 시키도록 할 거예요. 오히려 1학년 때 제가 어휘를 좀 더 많이 좀 연습을 시킬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학 기간에 학생들 수준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이것도 벅찬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그 수학이나 과학도 하기가 바쁜데 과제 욕심은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별 과제라는 건 부족한 아이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족한 아이는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개별 과제는요, 잘하는 애들한테만 줄 겁니다. 우리 애가 만약 개별 과제를 받았다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정기 현장 모의고사는 이번 방학 때는 2번 진행합니다. 그 날짜는 이제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우선 일단 모든 시험은요, 이렇게 성적표, 이미 이제 뭐, 재원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시죠? 이렇게 하시고요. 가끔 보면, 앱을 다운받으셨는데, 성적표를 매번 보내드렸는데, 왜 성적표를 안 보내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으시고서 앱을 안 쓰시는 거죠. 네. 근데 난 앱 들어가는 게 좀 귀찮다 싶으시면, 저 앱 안 써요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차라리. 그럼 저희가 일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또 뭐야 원장은 보내준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럼 또 저희 입장에서 보냈는데 그리고 가끔 전화번호를 잘못 쓰세요. 그리고선 맞다 그 전에 전화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학원에서 뭔가 정보가 안 온다 이러면 학원에 문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절대 아니시죠? 연락을 받고 오신 거니까. 자, 이번에 여름방학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수업합니다. 이게 이제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거 보면 작품으로만 착각하시는데 이 작품들의 유형 테마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수능에 나오는 테마들을 어떻게 지문 읽을 때 필요한 개념들도 함께 볼 거예요. 그 다음 문법 파트 2인데 파트 1을 들었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2학기 선행이에요. 네, 2학기 선행의 가장 핵심은 고전 문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완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에서는 우선 일단 매주 모의고사랑 어휘강화 교재는요. 1주 차이는 없어요. 2주 차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주 차이는 수업하고 그 다음 주부터 클리닉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2강 수업 올 때 얘네들을 해와서 얘에 대한 클리닉 받고 얘는 시험 보는 건데요. 요거는 통과 못하면 재시험 보고요. 그래서 재시험 결과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0문제씩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개의 단어를 알려주면 그거를 상황을 주고 단어를 활용하는 그런 연습이에요. 실제 국어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만약에 10개 중에 8개를 틀렸다. 재시험. 그런 식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요거는 시간표니까 여기 참고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번에 여름방학 때 교재는 요게 교재예요. 요게. 이렇게. 그래서 어휘 교재는 조금 작습니다. 애들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작게 만들었고요. 나머지 교재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시간표는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선택하실 때 1관, 2관만 잘 좀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건 왜 넣어놨냐면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꾸준히 학습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학원 프로그램을 아예 3학년까지 다 넣어버렸어요, 제가. 그 전에는 그냥 1학년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했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쭉 다 넣어놨으니까 요때는 그럼 요때 자투리 시간에 현대시 집중 연습시키네. 요때 또 핵심 유형 요것도 이제 들어가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여기 J랑 S랑은 학년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고3이 되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느냐인데 제가 하는 정규반은 이때부터가 제가 하는 정규반이에요. 요때부터. 요거는 제가 정규반 담임이 되는 거죠. 고2 정시 대비반부터. 자, 이렇게 끝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방학 때 제가 하는 수업인데요. 우선 일단 정규반에서 그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기초를 좀 잘 쌓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수강료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50% 할인을 했습니다. 다 같이 힘들 때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은 본 수업밖에 없습니다. 수업만 3시간이고요. 과제 클리닉은 개별 질의를 받아요, 제가. 그 아이들이 질문 많이 안 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기초가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완전히 싹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굉장히 뭔가 거만해질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대신 기초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런 선물을 하나씩 줄 거예요, 애들한테. 그 예비고일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뭐 이렇게 조그만 걸 준 거 아세요? 그냥 저한테 그냥 토스하고 끝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뭔가 애들한테 다 선물을 줬어요. 수업한 걸, 그동안 수업한 걸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라고 줬어요. 근데 부모님 눈에 안 띄었다라는 건 이 녀석들이 받고 어디에 창고에 넣어놨나 보네요. 이 내용은 이제 배경 지식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꼭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실제 독서를 하다 보면 전자와 전기가 달라요.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다른 회사입니다. 전자와 전기가 뭐가 다른지를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중력이 뭐고 핵력이 뭐고 양력이 뭔지 일상생활에서 우린 전혀 몰라도 되지만 글을 읽을 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상 어휘에는 안 쓰지만 비문학 어휘로는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개념도 함께 정리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 스키마라 그래요. 스키마는 구조화 또는 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내가 무언가 글을 읽고 이해하려면 내 사고에 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스키마를 제가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성적표가 나갑니다. 원장 특강반 수업도. 그래서 정규반과 특강반 수업을 들으시면 성적표가 두 개가 돼요. 하나는 모의고사 전체 성적표고요. 다른 하나는 비문학 성적표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요번에 우리 애가 애매한 상위권이다 이러면 한번 특강반 수업을 듣는 것도 권장합니다. 내년에 한번 더 들어도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형광펜 같은 거 줘요. 애들 그 교재를 한번 슬쩍 한번 봐보세요. 초록색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이들하고 생각할 때 제가 초록색을 체크를 하거든요. 제가 분홍색 하는 거는 외우라는 뜻이에요. 노란색이 주제라는 뜻인데 애가 이런 게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무조건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사고의 습관은 시각적으로도 형성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요. 혹시라도 수업 못 들었으면 이렇게 제가 인강도 다 무료로 다 듣게 해주니까 동영상으로 다시 이제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제 특강이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고2 여름방학 이후부터 정규반 담임이라고요. 고3 아이들은 제가 직접 다 클리닉까지 다 하거든요. 애들하고 뭔가 같이 읽어내는 보람이 되게 커요, 저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 저도 굉장히 기쁘고 또 그렇게 어려워하다가 애들이 막 제 앞에서 까불기도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자신이 생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되게 보람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진짜 좀 뭔가 탄탄한 기초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여름방학하고 이렇게 겨울방학하고 두 번의 특강이 있는데요. 요게 제 커리큘럼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요 내용, 뭐, 보셔도 뭐, 이게 왜 중요한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걸 선택했다라는 건, 이 내용은 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문제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문제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성적표 보시고 충격받지 마시고요. 아주 어려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는 독서랑 문학을 함께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요거는 2학년 때, 요번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제 수업은 선택인데 2학년 겨울방학 올라갈 때 제 특강은 상위권이면 무조건 저는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상위권으로 가려 한다? 그러면 무조건 특강. 그런데 우리 아이가 5등급이다? 근데 원장님 수업이 좋다는데 아니, 정규반. 정규반에서 기초를 잘 쌓아라.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이제 겨울방학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내용을 수업하시는구나. 그래서 한번 은근슬쩍 중요한 모의고사들 한번 이렇게 혹시라도 관심 있어서 보시면요. 이런 것도 나름 노하우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시간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우선 일단 방학 때 제가 학원에서 어떻게 수업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이제 수능 준비해 나갈지 준비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우선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내용을 이제부터 하나씩 좀 해소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일단 인사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